자, 시작을 하겠습니다. 예, 시험 치느라 대단히 고생 많이 하셨고요. 뭐 자세하게 어떤 문제 경향이라든지 내용들은 잠시 뒤에 각 과목별로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먼저 지금 박정 교수님 좀 시간이 지금 다른 강의 하시다 오셔가지고 다른 과목보다 일단 박정 교수님 먼저 하고요. 그 다음 나머지 뭐 전반적인 이야기하고 그 다음 카트라인이 대충 어떻게 될지 그것도 나중에 종합적으로 다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럼 박정 교수님 나오셔가지고 먼저 해주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일단 시험은 시원하게 잘 보셨고, 마음 편하게 시간 보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제학, 제가 이제 사실 뒤에 여러분에게 설명드리고 그런 게 흐름상 좋은데, 제가 오늘 오후에 수업이 있어가지고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경제학 먼저 하고 갈게요. 자, 경제학이 4문제가 나왔는데, 작년에 비해서는 문제가, 그렇죠? 우리 공부하는, 시험 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정도 나와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작년에는 우리가 손 못 대는 문제가 나오고 해서 어려웠는데, 자, 근데 이제 보게 되면은 전반적으로 A의 7번 문제가 미시경제학이었죠? 그 다음에 미시경제학의 장기의 완전 경쟁 시장의 장기 균형에 관한 이거 아주 평이한 문제였습니다. 그렇죠? 여기에 나왔고 그 다음에 13번, 14번이었는데 13번 문제가 오염 배출권 올해 우리 수업에서 참 많이 강조했던 내용이죠. 그게 그림으로 그렇게 출제가 되었죠. 오염 배출권 미시경제학의 문제가 올해 2개 나왔네요. 배출권 문제고 그 다음에가 이제 14번 문제가 요게 구매력 평가, 절대적 PPP 요거를 계산한 다음에 거기 이제 실제 환율, 절대적 PPP 요것과 그 다음에 실제 환율을 이제 비교해가지고서 무역 어디서 하게 돼 퀴즈성 문제죠 요게. 근데 요게 아이디어가 금방 떠오르면 좋은데 그렇지않으면 많이 좀 어려움을 겪었을 수도 있고 그렇고요. 그 다음에 B형의 자 요거 제가 지금 B형 몇 번이었죠? B형의 내가 지금 가르쳐 주실래요? 경제학 B의 6번 문제. 자, 이건 뭐 거시경제학의 기본 균형, 케인즈, 그렇죠? 장단기 균형, 요 문제. 그래서 전반적으로 평가해 보면 제가 보기엔 퍼펙트하게 답을 낼 수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뭐, 요것도 우리가 굉장히 많이 다루었던 그 거시경제학의 기본이니까 요거 했을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2개 문제죠. 첫 번째 절대적 PPP 구하는 거 요건 됐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무역을 해가지고 그쵸 균형 교육 조건 구하고 수출 임량 구하는 건데 이건 약간 이제 수리적인 감각 수학도 아니고 그 뭐 계산 감각 그것만 좀 있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경제학에서 큰 어려움이 없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 근데 또 실제로 보면은 현장에서 그쵸 응시생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떤 느낌이 오지 않으면 그렇죠 좀 어려웠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특히 오염 배출권 이 문제가 저한테 2분이 질문을 전화가 오고 그랬었는데 제가 보기엔 평이한 문제였는데 여기 감이 좀 안 오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죠. 저 해설 여러분 드렸는데 같이 보시면서 보죠. 자 A의 7번 문제입니다. 그 상황이 지금 그렇죠. 문제를 내가 그림으로 그렸는데 7번 문제입니다. 장기의 평균 비용 최저점이 그쵸 해서 평균 비용이 20이다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가격이 22다. 그러면 요건 뭐 우리가 그렇죠 장기의 플러스 테이커니까 현재 가격이 22죠. 그러면은
현재 상태로 보면 여기 MC가 이렇게 있을 테니까 지금 어떻게 돼? 요 장기 균형점 이 기준으로 보면 지금 현재 이윤이 존재하고 있죠. 왜 그렇게 단언할 수 있냐 하면 장기 균형점은 어떤 점이야? 그렇죠. 진퇴가 자유로워서 이윤이 없을 때까지 기업이 들어오게 되니까 여기에 될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여기인데 이윤이 존재하니까 개별 기업이 들어와서 시장 공급 증가, 가격이 내리겠죠. 어디까지? 그렇죠. 여기까지 내리게 될 거니까. 그리고 이제 LH의 최저점에는 가격하고 그렇죠. MC, AC가 같아지는 점이 되겠죠. 그리고 이윤이 없는데 이윤이 있으니까 지금 현재 가격이 22원이어서 그렇게 되면 새로운 기업이 진입하게 되니까 기업의 숫자는 증가하겠죠. 요거는 쉽게 다 잘 하셨지. 그래, 요런 문제만 나와라.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갑니다. 13번 문제인데 배출권 문제입니다. 근데 우리 수업에서는 요거를 개념으로, 그렇죠? 개념으로 매일 다뤘던 그런 문제인데, 그러니까 배출권 매각 기업은 매각 기업의 정화 비용이죠. 한계 정화 비용이 그렇죠. 배출권 가격보다 싸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파는 게 이득이다 그런 얘기였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림으로 주어졌죠. 근데 핵심은 제가 여쭤볼게요. 이게 지금 오염 배출량인데 이게 한계 비용이라고 주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문제에서 뭐냐면 그쵸, 방출량을 줄이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다. 그러니까 축을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이게? 그림이 시험 문제가 이렇게 양쪽 이렇게 낼 수도 있겠죠. 이렇게 주어졌다면 이건 뭐야? 그쵸? 이렇게 정화량이 증가하는 경우고 이걸 이렇게 줬으니까 줄여야 되겠지. 근데 지금 배출량이 QF라고 했단 말이에요. 방출량이 QF예요. 그러면 MC가 여기 되겠죠. 그런데 배출권 가격이 어때요? PD. 이거보다 높으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여기가 배출량이 100톤이다. 폐수다. 이렇게 놓고 100톤 할 때 요거를 101톤에서 1톤 줄일 때 들어가는 비용이죠. 근데 가격은 더 이러니까 요만큼 어떻게 돼? 배출권을 팔게 되면 이득이 되겠죠. 요만큼이 이득이 되니까 이제 팔아. 어디까지? Q2죠. 그럼 여기서는 이 기업이 정화 비용, 배출 줄이는 데 들어가는 한계 비용과 같으니까 여기까지 줄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문제의 핵심은 배출량을 줄인다. 그렇죠? 줄여나간다. 왜냐하면 MC의 기울기를 보면 알지. 그렇죠? 한계 정화 비용은 방출량을 줄일수록 더 많이 들어가게 되니까. 그러면 됐죠? 그럼 이제 여기서 예를 들어서 여기가 50톤이다. 그러면 50톤 곱하기 가격이니까 이게 뭐야? 배출권 전체 매각 거기서 들어온 수입이 될 거고 한계 비용이죠. 한계 비용은 밑에 면적 요건 뭐겠어? 이게 줄어드는 총 정화 비용 되겠지. 그러면 요게 매출권 매각에 따른 총 수입이고 요게 정화 들어간 전체 총 비용이니까 요만큼이 이득이 되는 것이지. 그럼 방출량은 얼마죠? 지금 50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현재 버리다가 배출권을 팔고 자기 스스로 정화하니까. 그렇죠? 배출권을 파는 대신 자기가 정화량을 늘려야 되죠. 그래서 방출량은 여기란 말이야. 더 많이 하진 않죠. 이거 왜 그런가 하면 더 줄이는 경우에는 이게 정화 비용이죠. 매각 비용은 요거밖에 안 되니까 요건 오히려 손해보게 되겠죠. 예,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딱 팔고. 어때요? 잘 됐어요? 그래서 근데 이게 MC 곡선의 방향을 그렇죠 헷갈리게 되면 그런데 연습 많이 했으니까 됐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4번입니다. 14번은 정말로 이거야말로 우리 경제학 공부하는 사람들끼리 퀴즈 문제죠.
P죠. 근데 PPP는 알아야 되겠지? 그럼 여기서 이제 절대적 PPP인데 나는 머리가 나빠서 그런지 이렇게 A국의 뭐 링기, B국의 폐수 이래놓으면 정신을 못 차리겠어. 그래서 나 같은 경우는 무조건 한국, 미국 이렇게 바꿔서 한다고. 그래가지고 A국을 한국, 그 다음에 링기를 원, 그 다음에 B국을 미국, 폐수를 달러. 그렇게 놓고 하면 좀 편안하게, 그렇죠. 실수하지 않고 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해봤더니, 그렇죠. 절대적 PPP, 두 나라 가격을 나누면 되죠. 그래서 여기서 15달러, 미국이, 우리나라는 30원. 그러니까 달러당 15가 되겠죠. 2가 되지. 요게 절대적 PPP죠. 근데 지금 현재 환율은 얼마라고? 현재 환율이 달러당 1원이 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요게 됐고, 그 다음에가 이제 햄버거인데 A국과 B국을 구해봐야 되죠. A국을 구해보면 가격이 예를 들어서 30원, 이거 우리나라로 했으니까 30원, 그 다음에 이 나라는 15달러 균형 이렇게 나오되죠. 그렇죠? 근데 환율이 1대1이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이거? 현재 환율이 1이고, 근데 절대적 PPP, 자, 요거 되는데, 요걸로 분석해야 되죠? 현재 환율이. 그럼 햄버거를 이 나라에서, 그렇죠? 햄버거를 15달러에 한 개 사가지고 오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지금 구매력 평가, 그렇죠? 15원으로, 그럼 한국에 오게 되면 두 개를 사 먹을 수 있게 되겠지? 그러니까 B국에서 A국으로 햄버거를 수출하고, 그 다음에 문제가 이제 균형 교역 조건을 구해야 되는데, 그럼 이렇게 요 그림이 좀 좋지 않은데, 그럼 상황을 놓고 보게 되면 이 나라는 가격이 여기고, 자, 이 나라는 가격이 여기다. 그러면 균형 교역 조건은 사익값으로 결정이 되겠죠. 그랬을 때 이 나라는 요게 초과 수요가 되니까 수입을 하게 되고, 이 나라는 이렇게 되니까 초과 공급이 돼서 요게 수출량이 되겠죠. 그러면 이 나라의 수출량과 이 나라의 수입량이 같아지는 점을 찾아야 되죠. 그러면 이 나라의 초과 수요 함수를 구하고, 근데 초과 수요 함수라는 게 별게 아니죠. 수요량에서 공급량을 빼면 되니까, 이래서 요걸 이 나라 거 구하고, 여기는 초과 공급이 되죠. 초과 공급이니까 요거는 이 나라 공급량에서 수요량을 빼면 되니까 함수를 그대로 대입해서 구해라 이거야. 그래가지고 요것이 요 구한 값이 서로 같아지는 가격이 바로, 그렇죠? 이게 균형 가격이 되겠지. 그래서 내가 거기 그림을 그렇게 그려놓고 자세히 풀어놨으니까 재미삼아 밤새 해봤어 내가. 그림 그려서 여러분들 이거 한번 쭉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친절한가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아마 쉽게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푸시면 되는데, 근데 이제 말씀은 이 생각이 안 나면, 그렇죠? 이거 균형을 어떻게 찾냐? 이 생각이 안 나서 혹시, 그렇죠? 답을 못 쓸 수도 있는데, 그건 오케이다 이거야. 그런 사람이 많을 테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마지막이 B형의 6번 문제인데, 그건 정말 우리 많이 다뤘던 문제죠. 근데 상황 판단에서 조금 혼란에 빠질 수도 있었어요. 자, 지금 우리 문제를 보면 B형 문제가, 죄송합니다. B형 하나 좀 주실래요? B형 문제죠. 요게 덧쳤죠. 가격이 P0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러면서 여기서 지금
문제에서 요게 지금 완전 고용 생산 수준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여기가 이제 단기 균형은 여기이다. 근데 현재 이렇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단순 모양 그림으로 보시면 내가 거기 해설에다가 그래서 그림 그려놓은 것 같은 그림이 됩니다. 그러면 요 밑으로 그려볼게요. 그러면 자 이게 이제 균형 조건이죠. 단순 모양의 그림입니다. 생산과 소득이고 유효수요인데 여기니까 총 수요가 여기면 완전 고용이 되죠. 장기 수준의 완전 균형인데 지금 단기 균형은 여기란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균형점으로 보면 여기가 그렇죠. 단기 균형이고 여기가 장기 균형. 그러니까 요거는 뭐죠? 작년하고 똑같은 문제가 나왔죠. 그러니까 이게 장기의 완전 고용 수준보다 지금 수요가 너무 많으니까 이게 인플레이셔너리 갭이 존재하는 경우이죠. 이게 존재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 부분인데 근데 이 부분을 보면 물가가 지금 고정돼 있다고 했단 말이야. 올해 물가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초과. 이게 단기 공급이고 이게 수요가 되니까 초과 공급 상태가 되죠. 그 그림으로 보면 이 수요이면 여기서 균형이 돼야 되는데 지금 이 경우는 초과 공급이니까 균형에 비해서 어떤 상태예요? 요 좌표점 여기하고 이어지는 건 아니지만 요만큼 어떻게 돼요? 이게 초과 공급이고 근데 여기서 지금 재고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 재고가 뭐죠? 그렇죠. 이게 예상치 못한 재고. 여기가 균형이라고 보면 그 요만큼이 요 수직거리만큼 요 초과 공급만큼이 재고가 증가했단 말이에요. 자, 그럼 이제 두 가지를 묻고 있죠. 첫 번째 질문은 요걸 묻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수요로만 놓고 보게 되면 여기가 균형인데 초과 공급 상태다. 그러니까 이게 뭐 누출이 더 많죠. 그래서 재고가 증가한 상태고 그러면 기업들이 어떻게 돼? 재고를 조정하겠죠. 즉 재고를 줄이게 돼요. 그러면 재고를 줄이려면 어떻게 돼요? 지금보다 생산을 줄여야 되죠. 생산이 감소하게 되면 소득이 줄겠지. 그래서 우리가 맨날 나오는 게 케인즈 모형에서 불균형 조정은 뭐 생산, 소득, 재고 조정을 통해서 간다. 이걸 써줘야 되지. 그리고 2번 문제는 여기죠. 이건 지금 이제 인플레이션 갭이 존재한단 말이야. 그러면 이거는 자 이제 장기입니다. 이건 단기에 대한 설명 말씀을 이렇게 드렸고 장기는 이게 장기 완전 고용이라고 놓고 보면 지금 이런 상태가 되니까 여기라면 좋겠지. 여기가 수요라면은 여기인데 수요가 너무 많은 상태죠 지금. 그럼 이게 어떻게 됐어요? 물가가 여기서 있는 대로 물가가 높게 되니까 오르게 되면 어떻게 돼? 임금이 올라서 노동시장에 노동 공급이 줄어서 총 공급이 감소해서 지금 여기 단기 여기인데 장기 조정을 요 과정을 통해서 그렇죠. 여기로 회귀해 가겠지. 이거 좀 많이 했던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요게 전체 경제학 얘기입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부를 그렇죠. 아주 기본적인 걸 충실히 하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주 원만하게 기분 좋게. 근데 내가 보기엔 변별력은 별로 없고 이제 공부 웬만큼 하신 분들은 다 잘 쓰였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제학은 여러분들이 심리적으로 좀 보상을 받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혹시 올해 좀 미흡한 분들이 있었다면은 느낌이 어때요? 늘 하는 얘기지만 기본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우리가 늘 얘기하는 게 이거 완전 경쟁 시장의 장단기 개념. 그 다음에 PPP 늘 나오는 건데 요 개념이 그래서 초과 수요 함수, 초과 공급 함수 이거를 구해본 것도 나 대학원
그때 해보고 처음 해본 거야, 이게. 오랜만에 이런 걸 묻는 문제가 나왔어.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렇지? 그리고 요거는 우리가 매일 하는 거고. 그래서 결국은 경제학 기본 열심히 해주면, 그렇죠? 원하는 만큼 답안 잘 썼겠다. 근데 이제 문제는 늘 하는 말씀이지만 서술형이죠, 서술형. 얼마나 요거를 축약적으로 잘 쓸 거냐. 우리 이일 교수님이 늘 하실 말씀이 점수당 하여튼 문장 1.5개 문장 정도로 해서 정확하게 써라. 그렇죠? 그래서 서술 아무리 내가 내용을 잘 안다 하더라도 이런 거는 뭐 서술 필요 없겠지만 저기 B형 문제 같은 거 서술형 문제란 말이야. 그러니까 역시 기본 이론을 잘 정리해 두시고 핵심을 파악해서 잘 쓸 수 있는 연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다 원만히 경제를 잘 했을 거로 믿고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제 설명은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우선 예상한 것과 다른 거는 사회문화 문제가 또 많았어요. 그죠? 그거 하나 정도인데 주제에서 이제 나왔던 것들은 아마 뭐 제가 아니라 여러분들도 아마 여기에 대해서 이게 나올 거다라는 거. 기출 분석을 애초에 하셨다. 그리고 기출에 대해서 이제 어떤 개념이 나왔을 때 그 다음에 그거의 하위 개념 또는 연결 개념, 관계되는 걸 나온다라고 본다면은 충분히 예측할 만한 주제들이 나오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조사 방법론 같은 경우야 아시다시피 저번 때 문제 수준으로 봤을 때 이번에 최빈 값에 대해서 이제 꺼낸 거는 어떻게 보면은 조금은 예상할 만했어요. 어떻게 보면 사회문화 전체에서 했을 때 타이트하게 공부를 하시거나 준비를 하신 분은 다 썼을 것이고 최빈 값까지 준비해야 돼라고 하지만 항상 사회문화 이렇게 한 가지 뭔가를 더 집어넣어서 변별력을 두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걸 제하고는 충분히 알 수 있었다라는 거. 그리고 나름 뭐 그래요. 이제 보면은 이제 모의고사 이제 같이 보셨던 분들 알겠지만은 주제에 대해서는 뭐 많이들 다뤘습니다. 다루게 됐는데 이제 이거를 당연히 기입형으로 내야 될 것 같은데 서술형을 나왔다라든지 아니면은 이념형을 이걸 물어봤다라든지 한번 생각해봐요. 이념형 나왔었죠. 그다음에 하위문화 나왔었죠. 그리고 그런 거를 이제 일탈하고 연결해서 낸다는 거 나름 이제 고민해서 많이 냈구나. 결국 이건 뭐냐면 사회문화를 공부할 때 개념 자체에 대한 공부와 함께 이제 그것을 이제 집중적으로 다른 것과 연계해서 볼 수 있는 수준을 해야 되지 않을까. 즉 사회문화는 어려운 게 아니라 뭔가 애매하다라는 과목에 있어서 이제는 어떻게 보면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 것을 가르쳐준 시험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맨 처음에 보시게 되면요. A형이죠? 네. A형에 보면 이번에 처음에 또 나와 있습니다. 디르켐을 냈는데 디르켐을 또 냈어요. 왜 그럴까요? 하지만 나올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 디르켐과 베버라고 말씀드렸고 이번에 좀 관점을 둬야 되겠다라고 든 게 누구였죠? 머튼이라고 해서 머튼 이제 살았던 역사하고 이런 걸 많이 다뤄봤는데 아마 그 머튼이 어떻게 살았었나를 기억하시게 된다면은 답을 쓰기가 쉬운 문제가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머튼의 삶을 보게 되면 누구한테 관심이 있었는지 무엇을 설명하고자 했는지 그런 게 이제 나오거든요. 그 사람은 굉장히 일관성 있게 산 사람이니까 그렇게 됐었고 맨 처음에 디르켐에 대해서 난 디르켐이야 라고 보여주고 애쓰고 있어요. 그쵸? A는 쓰고 보면은 뒤에는 어느 사회학자라 쓰고 여기는 A는이라 쓰고 또 어디는 갑이라고 썼어. 내가 보기에 출제하신 분들이 뭔지 모르겠지만 A에 대해서 초기 사회학자이다 나와서 개인의 외부에 존재하며 강압적 성격 개념화하였다. 이제 사회적 실체 싱에 대한 얘기를 먼저 꺼내면서 디르켐 문제라고 꺼내고 있습니다. 자, 근데 문제를 봤더니 기억과 니은에 들어갈 적절한 개념이에요. 개념이다 보니까 이 개념이란 건 아시다시피 우리가 디르켐을 펼쳤었을 때 하나의 표제어로서 쓰일 수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더 가자면 디르켐이 쓴 책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수업 시간에 다룬 것 중에 제가 사회 분업론 말씀드렸죠. 사회 분업론의 책을 했을 때 분업이 얼마나 커다란 의미가 있는가. 그렇다면 여기다가 뭐 동적 밀도의 증가라든지 그런 해석을 쓰는 게 아니라 개념을 써달라고 했으면 동적 밀도의 증가가 도대체 뭐 때문에 이루어지는데 라는 걸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그죠? 또한 플러스 대자라면 무엇의 증가다라고 했어요. 뭐 밀도의 증가, 분업의 증가 둘 다 좋습니다. 근데 개념이라는 면에서 걸리기도 하지만 그걸 한 번 더 뒤에서 설명을 해놔요. 그렇죠? 항상 우리 사회문화 문제 특징 뭐였지? 애매하게 두 가지를 잡았을 때 뒤쪽에 가게 되면 이 단어를 설명해 주는 문장이 반드시
나온다.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이 동점 1도 쓰실까봐 아래쪽에 맨 마지막 문장에 뭐가 나왔어요? 다른 직업을 가진 사람들끼리 서로 공급하는 재화 영역에 대한 의존성이 높아지는 건 무엇 때문에? 불업론에 나와 있는 서문입니다. 예, 그래서 이게 바로 그걸 써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뭐 니은 같은 경우는 우리 기출이죠. 기출에서 이제 나왔던 것 중에 맨 처음에 이 두 번째 지문 앞에 보게 되면은 전통사회에서 대부분 구성원도 유사한 직종에 종사하며 공통의 경험이 서로 결속돼 있다. 이게 뭐죠? 기계적 연대죠. 그럼 기계적 연대가 있었는데 이게 무엇 때문에? 분업 때문에. 그래서 뭐로 바뀌었다? 유기적 연대로 바뀌었다. 혹시나 이걸 도덕적 개인주의다라든지 다른 답을 쓰신 분이 있는데 그게 힘든 건 뭘까요? 여기 보시면은 통합 원리가 등장하였다. 새로운 종류의 사회통합 원리다라고 규정을 내었어요. 그렇다면 이제 디르켐은 이 단어 자체에서 하나의 원리고 하나의 개념이고 나는 이것을 주장해 라고 하니까 사회를 하나로 규정한 거예요. 그럼 도덕적 개인주의는 뭐야? 이 사람이 추구하는 거잖아. 이렇게 돼야지 합쳐진다라는 거지. 아직 나타나는 원리, 증명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그럼 그걸 쓰시면 안 되죠. 그렇죠? 도덕이라든지 그런 추상적 영역을 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그래도 여러분들이 많이 쓰셨는데 어쩌다가 이제 분업이나 이쪽에 유기적 연대 다른 것들을 집어넣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약간은 고민이 있었지만 그래도 디르켐 공부하시면 다 맞지 않았을까? 기출과 가장 유사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3번 보죠. 3번 논란이 조금 있어요. 여러 가지 말씀 많이 있는데 저 이거 얘기했죠. 기입형 문화변동 나온다고 기억하나요? 근데 솔직하게 얘기해서 문화 저항이란 카테고리에 대해서 딱히 얘기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 이제 사회 영역에서 다뤘을 때 결과라는 거에 대해서 저항을 딱히 두고 있지는 않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책들을 찾았을 때 뭐 역시 한상복 선생님 책이 우리가 바이블이 될 수밖에 없고 이게 뭐 다른 쪽이나 얘기할 때 이런 서술을 많이 써놓거든요. 문화 저항이라고 해놓고 문화 저항 및 복고다라고 써놨어요. 근데 이건 좀 카테고리가 잘못됐어요. 이게 뭐냐면 복고라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야? 저항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복고는 뭐냐면 사례입니다. 사례. 그렇다면 여기서 나온 거에 대해서 왜 저항이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앞부분에 보시면 반대로라고 했어요. 반대로라는 거는 앞에 있는 것과 똑같은 위계에 있는 내용을 써줘야 되지. 그럼 그 앞에 있는 거 볼까요? 극단적인 예를 들면 스페인이 멕시코를 정복하는 강제로 가톨릭을 믿게 한 결과 원주민들의 고유한 신앙이 해체되었다. 이거 뭐죠? 문화? 동화죠. 그렇죠? 하나가 사라지게 된 거. 그럼 동화하고 같은 영역이다. 결과물이라 했을 때 동화가 있겠고 공존이 있겠고 또 뭐가 있어요? 융합이 있겠죠. 그러면 이 융합과 동화 같은 급이다라고 했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복고가 아니라 뭘 써줘라? 문화 저항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저항을 통해서 복고가 나타날 수도 있고 또 다른 현상, 동화가 될 수도 있어요. 망가져서. 근데 이 저항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이걸 사회학사전이다 개념사전이나 이런 데 찾아보시면 고영복 선생님이 책 찾아보면 문화저항에서 바로 이걸 바로 카테고리 잡습니다. 바로 뭔가요? 예, 반문화가 나옵니다. 이 반문화는 어디에 속하죠? 하위문화에 속하죠. 하위문화에 속하죠. 그래서 지금 보니까 나와 있는 것들 중에서 문화 저항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게 이게 반문화가 보여주는 거다라고 했을 때 여기 보시면 일부 사회에서는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이거 뭡니까? 지금 지배받고 있잖아. 전체 문화에서 지배적인 문화가 있는데 거기에 뭐 하고 있어요? 저항하고 있는 반문화를 보여주죠. 그럼 반문화를 표현하는 게 뭐다? 문화 저항이다. 그래서 두 번째 거는 이게 맞습니다. 그래서 복고라고 쓰신 거에 대해서 요만큼 쓴 거에 대해서 정답을 줄지 안 줄지는 자신이 없습니다. 근데 몇몇의 다른 책들이 이렇게 묶어서 쓰는 책들이 있다 보니까 제 책은 아니에요. 예, 그래서 거기서 썼는데 이거는 빠져줘야 됩니다. 요거는 저항의 뭐다? 결과 또는 사례로 가야 된다. 요게 맞습니다. 사회학적인 위계서열을 봐서는 앞부분에서는 또 이게 있어요. 혹시 이거 얘기하신 분도 있고요. 직접 좀 왜 직접이라는 얘기가 막 나와 있고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문화 접변이라고 쓰신 분이 있고 그래요. 근데 이건 너무너무 명백합니다. 자, 문제로 다시 가요. 문화 변동에 무엇을 지칭한다? 양상. 그렇죠. 양상이란 건 뭐냐면요. 지금 문화가 변동되는 그 상황 전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 접변이란 거는 사실은 원인과 그 변화되는 중간과 결과물까지 이걸 포괄적으로 아우르고 있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문화 변동이라고 그랬을 때 이 문화 변동과 거의 같은 의미로 쓰일 수 있는 게 바로 뭐야? 문화 접변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럼 직접 전파를 쓰기 위해서는 문제에서 뭐라고 나와야 되냐면 양상이 아니에요.
뭐라고 나와야 돼? 원인이라고 나와야 되겠죠. 그렇죠. 원인이죠. 전파를 통해서 이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확실하게 난 문화접변을 설명하려 그래 라고 해서 뭐가 있어요 뒤에? 강제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하고 비강제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한다. 이게 뭐야? 문화접변의 속성 사례지. 이게 뭐야? 강제적 문화접변, 자발적 문화접변 보여주려고 하는 거지. 그래서 문화접변은 이렇고요. 문화접변 안에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바로 이 결과물이 포함되어 있어요. 두 개의 문화가 서로 맞부닥쳐서 변화하는 과정이지. 과정의 결과물이 뭐야? 얘네들이지. 그러니까 이것을 뭐라고 설명했어? 하위 개념. 접변의 마지막 하위 개념이라고 그랬고, 접변의 하위 개념이라고 했으면 복고가 아니라 뭐가 들어가? 이 카테고리에서 골라줘야지. 제가 누차 얘기했어요. 정말 그 우리가 사회학 책이나 문화인리학 책이나 거기에 제목이 달려있지 않는 것을 기입형에 넣지는 않는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은, 그런 복고 운동 같은 단어, 무슨 운동 같은 단어, 이런 거 위험한 겁니다. 물론 이게 복고 운동을 뜻하긴 해요. 하지만 앞에 있는 반대로 앞에 사례 때문에 그렇게 돼야 된다. 의외로 이 기입형에서 지금 많이 나가신 것 같아요. 이제 질문을 들어오거나 그래서 했는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런 기입형 보실 때 봐야 될 게 뭐부터 봐야 된다고? 문제를 보시면 개념을 묻는다라는 거, 그 다음에 또 하위 개념 묻는다. 사역은 굳었어요. 이제 개념을 묻는다. 그렇다면 공부를 하실 때 여러분들 모든 교재들 사회학에 의해든 처음 만나는 문화인리학이든 제목을 봐라해요. 그래서 거기서 가장 중요한 개념. 그렇다면 여기서 했을 때 무엇을 봐야 돼요? 문화 변동 체크하고, 문화 변동이 되면 그 다음에 원인과 과정과 결과에 대해서 나와 있는 표제어들을 보시고, 사례를 들어라라고 하면 아마 이렇게 나올 겁니다. 구체적이라는 단어가 나올 거예요. 구체적이란 것은 이것을 실제 우리의 눈에 관찰할 수 있는 걸로 표현해라라고 하는 거지. 그거 어디 나왔어? 뒤에 있는 머튼 문제 있죠. 그게 바로 간만에 나온 예시를 들어라라고 비슷한 유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 넘어가 보죠. 예, 11번입니다. 11번처럼 이제 2년 연속 이렇게 돼버리게 되면 거의 굳은 것 같아요. 바로 뭐냐면 사회조사 방법론은 이렇게, 원래 예전 같은 경우는 B형이라든지 논술형에 같이 결합해서 집어넣는 게 추세였다라고 한다면, 실험법을 냈고 이렇게 척도를 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조방론은 하나로 빼가지고 봐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좀 유심히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게 확신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회문화 영역에서 알고 있는 그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는 않으나 분명히 우리가 책에서 보지 못한 약간 조사 반복론에서 그래도 알아야 될 기본적인 내용들은 하나씩은 들어가는 게 아닐까. 여기서 뭘 건드려냐면 척도의 통계 방법을 건드렸어요. 그럼 이걸 나왔으면 이제 그 다음에 서열척도라든지 등간척도에 사용하는 통계 방법, 예를 들어 중앙값이라든지 모수라든지 뭐 분산평균 아노바라든지 조금은 거기까지 가는 건 너무 무리라고 하지만은 뭔지는 알고 있어야 되겠다라는 거지, 개념에 대해서. 왜? 여기 지금 나온 개념이 이제 채빈값이 나왔잖아. 가장 관심이 된 게. 그렇지?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척도가 당연히 기입형으로 나올 거다 그랬는데 딱 보는 순간 헐이란 얘기를 했었어요. 영의 의미는 쉽습니다. 영의 의미는요, 다른 말로 하자면은 이거는 등간척도와 비율척도의 뭐예요? 분류 기준이지. 제가 그래서 얘기했죠. 어떤 두 개의 개념이 나왔을 때 무엇을 공부해라? 분류 기준을 봐라. 그러면은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묻는 게 바로 이런 거다라는 거지. 영의 의미에서 상대적인 위치만 나타낸 상대적, 여기선 뭘 물어봤어요, 문제에서? 영의 의미가 어떤 게 다른지 서술하고야. 그럼 뭘 써줘야 돼? 영의 의미만 써주면 돼. 그쵸? 여기다가 뭐 예시를 들어서 막 설명해 주신 분이 있는데 써달라는 게 영의 의미잖아. 그럼 영이 뭔데요? 라는 거야. 등간척도에서 영이 뭐예요? 상대적 0점이요. 그쵸? 그 다음에 뭐 비율척도에서는 영이 뭐예요? 절대적 0점이요.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0이라는 절대적 0의 의미가 있다 해서 사례 예시 드는 거 틀리게 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만 쓰셨다면. 틀리지 않아요? 근데 이제 제가 쓴 거 보면 상대적 0점과 절대적 0점. 의미를 사전하면 0이라는 게 의미가 있다 없다. 근데 0이라는 게 의미가 있다 없다라고 하게 되면 또 뭘 써줘야 돼? 설명을 한 번 더 써줘야 되겠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 의미 그 자체니까 이 정도에서 끝나지 않을까. 또한 하나 더 갑니다. 지금 이거 A형이에요? B형이에요? A형이지. A형에서는 그렇게 긴 답변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B형과 A형은 달라요. 물론 공부할 땐 똑같이 접근하는데 그러다 보니 이건 0의 뜻만 써달라지. 오케이. 그래서 그렇게 쓰고, 아래쪽에 보면 니은은 등간척도이고 다음으로 영목척도, 서열척도 순이다. 자, 이것 때문에 이제
사회학이든 또 다른 거이든 문제가 다채로워질 것 같아. 문장 써놓고 이거 바르게 써라라는 거. 뭐 제 입장에서는 문제 만들기가 이것 때문에 수월해졌어요. 이제 많이 낼 거예요. OX. 근데 여기 보시면 척도라는 게 위계라는 게 있죠. 자, 맨 처음에 뭐로 시작합니까? 명목. 그 다음 서열. 그 다음 등간. 비율. 그럼 쉽게 생각해 봅시다. 명목이라는 거에 대해서 서열이라는 거는 명목에 뭐가 부여된 거? 서열이 분별된 거, 순서가 분별된 거. 그렇다면 서열에서 등간이랑 같은 간격이라는 게 부여된 거. 여기서 이제 산술화시키는 절대적 역이라는 게 개념 들어가면서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가 가능해진 거. 결국 여기서 쓸 수 있는 통계 방법 다 어디서 쓸 수 있다? 여기서 쓸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쓸 수 없다. 똑같이 여기서 쓸 수 있는 건 전부 다 여기서 쓸 수 있다. 물론 이렇게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요. 약간의 통계 방법이 여기만 적용되는 것도 여기만 적용되는 게 있어요. 그러나 가장 이제 많은 쪽은 이쪽이죠. 그래서 이렇게 커지게 되니까 순서대로 쓴다는 건 등간, 서열, 명목 이 순서로 써야 되겠죠. 자, 마지막에 보시면은 대표값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평균을 사용해야 된다라고 있어요. 평균을 사용한다라는 거는 각 빈도수에 대한 우리가 수치가 있어야 되겠지. 근데 명목척도란 건 비정량적입니다. 비정량적이기 때문에 이것은 양으로 표현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럼 통계체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 무엇을 쓸 수 있냐면 맞습니다. 최빈값입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수업 시간에 다루지 못했다는 거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쓰신 분이 있으면 잘하셨어요. 잘하셨고 최빈값이 나오면 이제 그 다음으로 확장되는 게 중앙값이 있고요. 중앙값. 그 다음에 이제 평균이 있고요. 이렇게 확장됩니다. 그래서 한번 이제 보실 때 정리를 해보시면 좋고요. 그쵸? 이걸 구하는 방법. 최빈값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자, 사람들의 답변이 나왔어요. 그치? 그치? 이렇게 나왔어. 자, 명목척도로 사람들이 ABC에서 고른 걸 봤더니 10명인가요? 네, 9명이 고른 걸 봤더니 자, 어떤 걸 가장 많이 썼어? C를 가장 많이 썼어. 요거라는 거지. 요거라는 거지. 이게 최빈값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선택한 것을 골라준 거. 명목척도에서 유일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값이란 최빈값이고 대표값을 제외해선 최빈값 또는 최빈치라고 하는데 옛날에 쓴 표현이거든요. 근데 틀리지는 않습니다. 자, 여기서 물어보실 거 이런 거 있을 거예요. 점수 배점 어떻게 되나요? 라는 거. 당연히 서술형이 뭐가 될까요? 앞에 있는 2점 분배될 거예요. 영의 의미에 대해서 양쪽의 분류 기준이니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고치는 거 1점씩 분류될 겁니다. 그렇게 채점하시면 될 거예요. 오케이? 자, 좋습니다. B형으로 가보죠. B형 가보면은 제 답변에 보면 막 덕지덕지 돼 있어요. 덕지덕지 돼 있는 게 하위 문화도 중요하고 머튼도 중요한데 이걸 둘 다 섞어갖고 돼버렸어. 네, 그러니까 막 덕지덕지 돼버렸는데 사실은 그래요. 머튼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려요. 출신이 어때요? 트럭 운전사 아들이에요. 하버드 들어간 사람 아니에요. 고등학교 제대로 나오지 않고 폭주적이었어요. 거기다 마술사이고 길거리에서 돈 벌었던 사람이야. 그야말로 극빈곤층 흑수저 출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이제 나중에 26살에 하버드에 들어가면서 이제 소위 말하는 자신의 살았던 삶을 귀견해 봤을 때 이 사회가 갖고 있는 어떤 이론들, 사회학적 이론에 대해서 자신만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머튼은요, 누구의 일탈에 대해서 관심 가지고 그것이 문제가 없다라는 걸 보여주고자 했었어요. 바로 빈곤층, 하위계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머튼의 이론의 한계에 뭐가 있었죠? 화이트 칼라에 대한 범죄나 일탈의 설명이 미약하다. 자, 이거에 어디 나오냐면 현대사회학 책에 살짝 나옵니다. 과소추정이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많이 보지 않는다라는 거지. 뭘 많이 본다? 이제 빈곤층이나 하위계층의 일탈의 과대추정, 여기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런 서술이 있으니까 그걸 보셔야 되고요. 머튼의 한계점, 가장 대표적 한계점 말씀드리죠. 사회가 갖고 있는 목표, 그것은 이 사회가 필요로 하기도 하고 개인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문제가 없답니다. 전형적인 자기 스승이었던 구조기능주의학자 파슨즈를 그대로 따라가요. 이것만큼은. 적어도 이 목표라는 거는 개인이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지 않고 여기에 대해서 사회가 필요하고 개인이 필요하게 이것은 누구나 수용한다라는 것을 전제로 깔고 있습니다. 즉 기억은 뭘 비판해 달라라는 거냐면 그 전제를 비판해 달라라는 거지. 알겠나요? 정말 모든 사람이 그 목표에 동의할까? 황금 만능주의만 얘기해도 바로 답이 나오겠죠. 근데 머튼은 그건 개인의 탓이 아니야. 사회가 그게 필요로 하고 인간의 입장에서 황금 만능주의가 정말 나쁜 거야 라고 머튼은 반문할 거예요.
너네 돈 없으면 어떻게 살 건데? 라고 이제 얘기하겠죠. 그게 머튼식의 설명입니다. 그러나 문제점은 있죠. 문제점은 있죠. 자, 그래서 서술을 하실 때 보게 되면 이 글에 설명한 해당한 일탈 이론이 머튼의 아노미, 머튼의 이론이라는 걸 알았어요. 미출칭 기억을 하이문화라는 측면에서라고 있습니다. 하이문화라는 것에 대한 제시가 필요하겠죠. 하이문화라는 제시가 필요하겠죠. 하이문화라는 제시가 필요한데 이게 전에 나왔던 하이문화, 반문화하고도 연관이 되는 문제다라고 우리가 충분히 유추 가능합니다. 즉 머튼은요 전체 문화에서 추구하는 목표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모든 하위 문화의 목표일 수 있다. 그렇다라고 규정을 내린 건지. 근데 그렇지 않다라고 서술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제가 쓴 거 보시면 예, 하위 문화를 집어넣으려고 애를 많이 썼어요. 그래서 전체 문화 집단 속에서 특정 집단이 누리는 하위 문화가 존재할 수 있는데 하위 문화 입장에서 했으니까 기억은 전체 사회의 구성원 모두가 동일한 목표를 공유하고 있다는 기능론적 전제. 자, 이게 뭡니까? 머튼의 전제죠. 이 머튼의 전제가 이거였고 여기에 대해서는 맞다라고 했으니 요걸 비판해줘야 된다. 다양한 목표와 문화가 존재할 수 있어야 된다. 목표라고만 쓰신 분 많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머튼의 책에 보게 되면 다양한 문화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도 이제 인정하지 않습니다. 목표가 있다면 그 문화의 속성은 같다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게 머튼의 한계점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보완해서 다양한 이론들이 등장했습니다. 근데 목표라고만 쓰셔도 맞으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보시게 되면은 얘네 특정 계층과 특정한 목적을 뭐라고? 구체적이라고 했습니다. 구체적이라고 한다면 서술할 때 구체적이라고 한다면 이게 뭐냐라는 거에 대해서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거. 일종의 사례, 실제적 예시를 들어달라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근데 사례를 제시해라라고 하면 너무나 넓어지게 되니까 구체적 서술이라는 표현을 썼었죠. 그렇다면 여기서 이 이론은 개인적 연인 사회구조적 맨 아래 문단이요. 사회구조적 측면에서 일탈행동과 범죄를 설명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예, 사회구조적 측면에서 한 기능론적 관점이다 라는 거에서 의의가 있으며 특히 이 계층이 특정한 목적으로 저지른 범죄를 잘 설명해주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 머튼이 관심을 두고 있었던 빈곤층 그리고 아시다시피 자신이 아주 불우했던 청소년 생활을 보냈어요. 그렇죠. 빈곤층의 청소년 생활을 보냈기 때문에 거기에 관심 많았고 머튼의 제자들이 그래서 비행 하위 문화 이론이나 코엔의 이론 같은 것들이 그래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썼을 때 제가 이제 쓴 거는 이제 빈곤층에 대해서 저지르는 생기는 범죄로 제시를 했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보면 5번 마지막 문제요. 다음 글을 읽고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자, 사회문화의 새 유형이라기보단 이것은 이제 여러분이 모든 영역에 걸쳐 아마 이런 문제를 이제 보시게 될 겁니다. 논술형이 아니라 이제 B형에서는 이렇게 작성 방법을 제시하고 거기에 맞춰서 써라라는 거. 아마 이것은 연습이고 이후에는 이런 문제형을 많이 보시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절대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 작성 방법을 줬다라는 거는 그만큼 답 자체를 간결하게, 극명하게, 정확하게 이것을 써달라는 요구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쓴 것들은 전부 다 기출에서 나왔던 것들만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맨 처음에 미국의 어느 사회학자 1960년대 소득세 탈루감 정보조직 대상 연구한 바 있다. 혹시 누군지 아시는 분 있어요? 이 피터 블라우라고요. 예, 비공식적 조직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는 사람. 비공식 조직이 아니라 비공식적 조직이에요. 에치오니하고 피터 블라우하고 제가 수업 시간에 중요하지 않다라고 했어요. 중요하지 않은데 사회학 책에 보면 항상 나오는 사람들이니까 그 얘기했는데 이 사람이 제시한 게 뭐였냐면 바로 비공식적 조직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비공식 조직의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이러한 비공식적 조직의 활동에 대해서 우선 어떻게 보고 긍정적으로 보고 연구했던 겁니다. 이 사람은요, 독특하게 이거예요. 교환구조주의라고 해서요, 구조론과 이제 교환이론을 합쳐서 연구한 사람인데 여기서 이제 이 얘기를 꺼냈던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보게 되면 기억해 보게 되면 이제 공식 조직 하에서 했는데 자기들끼리 따로 해서 의리를 중요시 여기고 1차적 관계 그지? 거기에다가 공식적 규칙보다 이것을 통해 더 높은 수준의 창의성과 책임 행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평가하였다 그지? 지금 수사받고 있는 사람도 되게 비슷하죠 이 사람들이랑 그죠?
예,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비공식적 조직이라고 했었을 때 이게 기억이 바로 안 나오는데 그 다음에 나에서 확실하게 보여주죠. 공식 조직에 비견되는 의미상으로 부딪히는 거니까 비공식 조직을 찾는 것은 어렵지 않았을 것이다. 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지. 기억을 썼다라고 봅시다. 그럼 아래쪽에 두 번째 걸 서술해야 되죠. 기억이 공식 조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예요. 자, 어떤 영향이라고 나왔습니다. 어떤 영향이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이 비공식 조직이 갖고 있는 장점, 단점, 순기능, 역기능이 전부 여기 들어갈 겁니다. 이것을 한 개를 딱 지어줬지. 뭐라고 한 개를 지어줬어요? 무슨 측면에서? 베버가 제시한 관료제 이념형이라는 겁니다. 참, 저는 꾸준하게 3월달, 사실 작년부터 계속 관료제 진짜 나올 거다라고 얘기했었는데 이게 나와버렸어. 싫었어요. 그냥 순기능, 역기능 내지. 자, 관료제 이념형이라고 한다면 안타깝게도 이거 누가 낸 거? 베버죠. 베버죠. 베버가 얘기한 이념형을 제시해야 돼. 사실 이념형이란 건 모든 사회학자가 똑같이 봐야 되는데 그래서 찾아볼 수밖에 없었어요. 베버는 정확하게 관료제 이념이 뭐라고 표현했었냐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베버가 얘기한 겁니다. 고도의 전문화, 그 다음에 노동의 분업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베버의 젖을 찾아보게 되면 관료제가 이렇다라고 했고 이념형이 그 이념형이란 거는 사람들이 봤을 때 이럴 때 본인이 관료제를 제시했으니까 이런 성격이 있다. 전문화가 됐다라고 한다면요 규칙이나 이런 거 규칙이 인간의 행위잖아. 이것이 굉장히 고도로 전문화됐다는 해결하기에 굉장히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거지. 여기서 무슨 속성이 나와요? 합리성이란 게 나와요. 그리고 베버는 노동의 분업이라는 걸 통해서 나눴었을 때 동적 밀도 증가다 이런 얘기하지만 여기서 인간이라는 것이 분업이라는 것이 사람들이 서로 의존하게 되잖아. 그 사람이 좋아서 인격적으로 좋아서가 아니야. 이 사람의 뭐 기능이 좋아서거든. 여기서 뭐가 나와? 비인격성이 노출됩니다. 오케이. 그냥 이것만 갖고 비공식적 조직을 할 수가 없다 보니까 이념형을 도출하고 이념형이 갖고 있는 걸 봤었을 때 첫 번째 합리성 나왔어요. 합리성이라고 한다면은 비공식적 조직은 합리성을 나쁘다고 평가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합리성에 대해서 합리성을 뭐 한다? 저해한다, 약화한다 가고요. 비인격성을 뭐 해준다? 보완해준다 라고 쓰는 게 이거의 답이겠죠. 결국 여기서 요구하는 영향이란 건 어떤 분들은 여기 뒷부분에 부정적 얘기만 나와서 부정적만 쓰신 분도 있고요. 그렇죠? 근데 앞에 보면 어때? 비공식적인 장점이 나와 있지. 그러니까 여기서 요구하는 건 그냥 영향인 거야. 그 핵심은 뭐야? 의외로 이거예요. 의외로 이거예요. 관료제 이념형을 잘 잡아내는 거.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념형에 대해서 관료제의 특징이라고 했었을 때 순기능, 역기능이야 관료제의 특징을 잡아내는 문제였고 베버는 이걸 어떻게 제시했을까를 찾아내는 문제였지. 그럼 우리는 뭘 봐야했냐면 베버가 합리화에 대한 문제가 나왔지. 합리화를 통해서 도출된 게 뭐예요? 관료제였지. 그러니 관료제가 나올 걸 알 수 있었지. 그래서 이 관료제가 갖고 있는 이념형을 쓰고 여기에 대해서 이런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쓰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런 서술을 하게 됐었을 때 첫 번째는 이런 거예요. 비공식 조직의 속성이 앞에 나와 있고 하다 보니까 공식 조직의 목적과 상충하여 부딪힌다는 얘기가 앞에 있죠. 그렇죠? 상충하기 때문에 관료제가 갖고 있는 합리성을 약화시킨다라고 쓰고 나와 있는 지문 이용해서 두 번째 거 비인격성 나와 있는데 앞에 보면 을이 나와 있죠. 자, 이게 뭐예요? 1차 관계지. 1차 관계나 이런 것을 통해서 뭐 할 수 있다? 비인격성을 극복할 수 있다. 그치? 보완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서술하는 게 답이 될 겁니다. 오케이. 자, 사회문화는 5문제나 나왔어요. 근데 뭐 나온 문제 영역도 그랬고 아마 다들 잘 보셨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아, 문제 배점 말씀드리면 아까는 2점, 2점이고 요거는 제가 보기에 비공식 조직 1점 주고요. 이념형하고 뒤에 있는 거 영향이 몇 가지 나왔어요? 2가지. 하나씩 1점으로 계산하시면 아마 칼체가 될 겁니다. 오케이? 예. 고생했어요. 예, 그러면 빨리 좀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카트라인도 좀 이야기를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전반적으로 좀 일단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우선 이제 교육학부터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교육학은 제가 여름 특강할 때 분명히 그 이야기 했죠. 이번에 2015 개정교육과정, 이게 중심을 출제가 될 테니까, 그 자료 검토를 좀 잘 하라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2015 개정교육과정의 특징들을 전혀 파악을 안 하세요. 그러니까 학교에 이제 학생들도 제일 첫 번째 저한테 이제 와서 이야기했던 게,
교육학이 왜 이래 됐나요? 이게 자꾸 물어보던데, 이게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특징이 뭐냐면, 일단은 이제 창의 인재 교육이라고 하는 것들,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그죠? 역량이라고 하는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이걸 위해서 두 가지가 이제 핵심 포인트인데, 하나가 뭐냐면 학교 중심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바로 교사의 전문성입니다. 그리고 제가 요즘에 교육학 문제는 교육과정하고, 그 다음에 교육 설계하고 평가하고 교육 행정 중심으로 출제가 되니까, 반드시 이 중심에 포인트 맞춰가지고 꼭 정리하라고 했죠. 심리는 부수적으로 나올 뿐이고. 그런데 이 부분들을 전부 다 간과를 하셔가지고, 교육학을 사실은 전혀 예상을 못했다는 반응인데, 일단 강의를 들으셨던 분들은 이거 대처를 하셔야 되는데, 이게 좀 안타까웠던 부분이고, 그 다음에 교육학에서는 제가 볼 때는 지금 어렵다고 느꼈던 가장 큰 이유가 예전에는 지문에 힌트가 있었어요. 힌트가 있었는데, 이번엔 지문의 힌트하고 개념들이 좀 많이 빠졌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생각해보면, 조나센 그 이론 빼고는 사실 여러분 다 쓸 수가 있는 주제들입니다. 굳이 제 지문이 없어도. 그러니까 결국은 그거 빼고는 제가 볼 때는 이제 답은 없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채점을 어떻게 하는지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일단 지금 현재 아마 처음에 칼채점에 들어갑니다. 칼채점에 들어가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아마 합격선에 대충 점수가 한 12점 정도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되면 교육과정 평가원에 징계가 떨어져요. 이래 되면, 그러면 이제 이게 뭘 하냐면 어느 문항에 대해서 가중치를 분명히 적용할 겁니다. 어느 문제에 대해서 가중치 적용할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여기에서 지금 가중치가 적용되면 대충 맞춰지는 포인트가 한 14점 정도 될 거예요. 일단은 계산을 교육학은 그 정도 한번 잡고, 나중에 본인 점수가 어디에 해당될지 예상을 해서 좀 점수만 맞춰보시고요. 그 다음에 전공 같은 경우에는 오늘 그 전공 해설지에 보면 그 저희들 뭐 강의했던 교재하고 자료가 있어 좀 민망하긴 합니다. 그런데 이게 학원 측에서 홍보를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된다고 해서 불가피하게 해놨는데, 일단은, 네, 불가피하게 해놨는데, 근데 사실 뭐 해마다 사실은 안 그랬던 게 아니라서 이게 좀 하면서도 민망하더라고요, 이걸. 자, 그런데 어쨌든 한번 봅시다. 1번에 보면 이제 2015 개정 교육 과정인데, 이거는 이제, 그죠? 이거는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건 한번 본 사람은 맞출 수 있는 거고, 못 본 사람은 틀린 문제라. 일단은 이제 7, 8월 때는 한번 제가 2015 개정 교육 과정 핵심만 한번 뽑아 정리를 했어요. 그 표로 일단 나눠드렸던 게 바로 그겁니다. 그죠? 이거 한번 눈으로 익혀두셨던 분들은 뭐 그냥 편하게 했을 거고, 안 그랬던 분들은 아마 이제 틀릴 수밖에 없는 문제. 이거는 뭐 힌트고 나발이고 일단 필요가 별로 없는 문제고요.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사회학도 이야기했는데, 이거는 이제 뭐 전반적으로 다 출제가 될 만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매번 강의할 때마다 사회학이든 정치학이든 근대화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에서 핵심이 뭐냐면 분업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제가 매번 했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회학적 개념뿐만 아니라 정치학 쪽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어떤 개념이기 때문에 이게 출제가 되는 게 당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 같은 경우에는 개념의 위계를 잘 아셔야 돼요. 아까 이제 그걸 조현 선생님께 잘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근데 평상시에 여러분들 개념의 위계를 잘 안 따져서 공부를 해요. 제가 강의 때는 매번 이걸 이야기하거든요. 개념의 위계에서 범주가 어디에 속해 있고 어디에 있고 상위 개념과 하위 개념 관계가 어떻게 되고, 이걸 공부를 해야 하는데 매번 개념을 통째로 외우죠. 이렇게 하면 개념의 위치가 어딘지 모르기 때문에 기입형은 답을 어디에 써야 될지 몰라요. 이건 공부를 이렇게 하시면 진짜 잘못하는 겁니다. 통째로 외워서 무조건 복사기 하듯이. 본인은 복사기가 아니잖아요. 사람이지. 그죠? 그 다음에 그래서 일단 점수를 한번 말씀을 드리면, 1번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합격선에서 한 1점 정도, 2점 받은 친구도 있겠지만 이건 좀 약간 드물 것 같고요. 제가 이제 학생들 이야기해보고 대충 봤을 때 1점 정도. 2번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2점을 다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에는 한 1점 정도를 받으셔야 됩니다. 이거는 1점 정도 체크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워낙 이제 많은 수험생들이 사실은 개념의 위계관계를 염두에 두고 공부한 수험생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만약에 다 맞추셔서 2점이 됐다면 이거는 굉장히 큰 포인트가 될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한 1점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4번은 진짜 우리가 많이 했죠. 그리고 이제 제 교재에도 되어 있냐면 현대민주주의 유형이라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 유형 중에 하나가 다원주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보자마자 키워드가 어디에 쓰냐면 집단이죠, 집단. 그래서 다원주의는 집단의 정치고, 이거는 보자마자 답이 바로 나올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에 5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론 강의할 때 빼고는 사실 말을 안 했습니다. 국제사법은. 국제사법은 예전에 섭외사법으로도 부린다 이야기를 말씀드렸고, 그래서 이제 교재에만 이렇게 이제 적혀 있는데, 이게 국제사법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민사 간의 관계에 대해서 다루는 준거법이에요. 이거는 이제 주로 혼인 문제, 재산 문제, 부동산 문제. 요즘에 이제 이게 제주도에서 문제가 많이 되니까 실제로. 아마 그래서 낸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입에 익혀두지 않았으면 이건 어쩔 수 없이 틀리는 문제. 자, 그래서 이거는 일단은 한번 보신 분들은 다 아셔야 되니까 이건 일단 2점을 받으셔야 됩니다. 4번도 2점을 받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6번 같은 경우에는 드디어 제가 이제 억울함을 벗어버리는 문제인데, 이게 북소련의 알바들이 계속 저를 괴롭혔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헌법 불합치 결정이 중요하지도 않는데, 이율이라는 사람이 맨날 헌법 불합치 결정 엄청나게 강조를 많이 한다. 근데 이게 헌법 불합치 결정이 사실은 헌법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 포인트가. 이거 당연히 나올 만한 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헌법 불합치 결정의 힌트는 뭐냐면, 그거죠. 일정 기간 동안에 적용을 중지하는 것, 그 다음에 입법을 촉구하는 것, 이게 바로 키워드들입니다. 개선 촉구라든지. 그 다음에 7번은 완전 경제시장에 독점시장이 나올 거라고 나온다면 과점시장하고, 그 외에는 뭐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해도 된다고 제가 파이널 때 한번 이야기를 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8번 문제는 제시문에서 아주 친절하게 힌트를 다 줬습니다. 이건 새로 들어온 문제긴 한데, 첫 번째 문제에서 이미 힌트를 줬어요. 거기 보면 비정부 기구들 자신들의 광범위한 집단들의 진정한 목소리나 공익을 대변한다고 주장한다. 이게 대표성이죠. 이거는 이제 제시문만 잘 읽으면 제가 매번 그 이야기 했잖아요. 임용시험의 특징은 가장 좋은 점은 논제하고 제시문에 힌트가 있다. 만약에 안 풀리면 논제하고 제시문 분석을 열심히 하면 답들이 보인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대표성이고 밑에는 투명성이라 NGO로 내가 공부를 했든 안 했든 상관없이 그냥 맞출 수 있는 문제입니다. 다만 여기에서 이제 처음 봐서 당황했을 경우에는 기준 잡아서 한 1점 정도. 예. 이거는 왜 그런지는 나중에 이제 전반적으로 점수하고 다 이야기 말씀드린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9번 문제는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문제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형법 같은 경우에 범죄 성립 요건 다 물어봤죠. 위법성 조각사유 다 물어봤죠. 그 다음에 이제 책임 조각사유가 남았는데 책임 조각사유는 제가 법률의 착오 빼고는 물어볼 게 없다고 했죠. 그런데 법률의 착오는 어려워서 못 낸다고 했죠.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게 뭐냐면 미수 개념하고 그 다음에 참가 형태. 그러니까 이제 그거 생각하면 9번은 당연히 나올 차례가 되었던 순서대로 나온 겁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이제 파이널 때 또 들었던 얘기가 뭐냐면 설탕업 청산가리 예였지. 이거는 이제 충분히 가 같은 경우는 불능미수고, 그 다음에 나합은 같은 경우에는 장애미수입니다. 그죠? 장애미수 사례까지 우리가 지난번에 들어서 한번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한번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10번, 여기에서는 점수가 그러면 한 2점 정도. 왜냐하면 여기에서 필요적 감경하고 임의적 감경하고 감면 이걸 서술어를 아마 정확하게 안 하고 실수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2점에서 3점 정도 잡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번 같은 경우에는 너무 편하게 나왔어요. 논쟁 문제 수업이 이번에 꼭 나올 거다, 반드시 나올 거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나오긴 나왔습니다. 그런데 너무 싱겁게 나와가지고, 일단은 기억에 들어갈 내용은 당연히 이제 가치 갈등 해결 문제고, 가치 갈등 해결 문제를 위해서 법리 모형이, 이거는 논쟁 문제 수업 모형이 아니고요. 법리 모형입니다. 법리 모형이 실제적으로 어떤 제시한 준거를 어떻게 서술했느냐, 그 이야기인데, 사회 기본 가치고, 사회 기본 가치에 따라서 위계적으로 해결을 하는데, 그 중에 핵심적인 내용이 인간의 존엄성이죠. 그래서 그 키워드들이 들어가야 됩니다. 사회 기본 가치, 위계, 그 다음에 인간의 존엄성. 그래서 이건 제가 볼 때는 교육론을 정확하게 공부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맞추는 문제예요. 이거는 4점을 다 받으셔야 됩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11번 같은 경우에는 한 2점 정도로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이제 조현 선생님께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건 한 2점 정도 잡으시고 대처를 하시면 됩니다.
야, 12번은, 이거는 뭐 파이널 때 제가 엄청나게 강조했던 이야기죠. 이게 특징 중에 하나가 대통령 의회 선제.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특징 중에 중요한데 우리가 공부했던 것이 너무 싱겁게 나왔어요. 사실은. 그래서 조금 그렇긴 한데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뭐 4점을 받으셔야 되는 게 맞고요. 그래서 4점을 일단 체크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3번 같은 경우에는 오인 매출권 문제인데 이걸 학생 중에 한 명이 이제 저한테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출제 오류 아니냐고. 처음에는 출제 오류일까 아닐까를 확인해 봤는데 이게 아까도 예전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출제 오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대부분 다 이거죠. 제로하고 QE 요 사이를 여기에서 이렇게 배출한다고 보기 때문에요. 이게 그래프가 반대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개념으로 접근해야 되는데 이게 그래프가 두 가지 있다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면 뭐 출제 오류라고 보기는 좀 힘들고요. 아마 교육과정 평가원에 출제 오류라고 답을 안 할 거예요, 이거는. 예. 그래서 이거는 기본적으로 일단 2점 정도 잡으시고 일단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제가 중간에 점수 이야기를, 예상 점수 이야기를 안 하는 게 있으면 나중에 말씀을 해 주세요. 그 다음에 14번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파이널 정리 때 구매력 평가서라고 그 다음에 수출과 수입, 교육 조건이 어떻게, 메커니즘이 어떻게 되는지를 설명을 했는데 마침 계산 문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시에서 나온다면 균형 계산하는 문제가 반이 나온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걸 복합적으로 낸 문제예요. 예. 그래서 시장 균형을 구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구매력 평가설의 기본적인 환율 조정 논리 자체를 알고 있는지, 예, 그걸 알면 당연히 14번 문제는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학생들이 이걸 많이 어려워했어요. 그래서 일단 이거는 점수를 한 2점 정도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번 문제 B형으로 넘어왔어요. 1번 문제인데 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제가 내다 낼 게 없으면 결국은 이제 이걸 한번 물어볼 거다고 했는데 결국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두 가지 측면을 답을 잘 하셔야 되는데 일단 언어적 교훈주와 가치 주입은 뭐 두 개 다 답을 하셔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가나의 가치교육 접근법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한계점을 쓰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핵심적으로 제일 중요한 건 그겁니다. 그죠? 일단은 인지 중심, 논리 중심의 교육이었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가치 내면화. 그 다음에 행동으로 옮기는 거. 그렇죠. 그 부분을 잘 초안을 맞추셔서 해야 됩니다. 학생의 또 뭐 자유를 침해했다. 그런 이야기는 답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2점에서 한 4점 정도까지 분포가 될 것 같고요. 합격을 하시는 분들이.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가 포인트예요. 하나는 이제 제가 강의 때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미국의 대통령 선거인단의 성격이 뭐라고 했죠? 이거 대표 성격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대표 성격이니까 이 대표를 선출하려면 당연히 선출 방식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용어를 익혀둬야 된다고 했습니다. 선거제도의 내용 요소가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4가지 있다고 했죠. 그래서 그 선거제도의 내용 요소에 보면 4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2가지를 물어봤어요. 선거구제하고 대표 결정 방식. 그러니까 이 용어들만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 이건 바로 답을 구하실 수가 있는 문제입니다. 고민을 크게 안 해도 되는 문제죠, 사실은. 예. 근데 이게 선거제도의 4가지 요소에 대해서 전혀 공부를 해본 적이 없으면 당연히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잠시 고민을 해요. 선거구제는 일단 당연히 알 거고. 근데 대표 결정 방식은 이걸 뭘 말하는 거지? 순간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거. 그래서 선거제도의 어떤 사요소 이것들을 좀 정리를 하시면 크게 문제는 없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제가 보기에는 최소한 3점 정도. 그래서 2점에서 한 4점 정도 분포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3번은 작년에 이제 제가 문제풀이하고 모의고사 때 그 정치사상을 그렇게 많이 안 다뤘어요. 뭐 기본적인 거 빼고는 안 다뤘는데 그때 이제 학생들이 질문했던 게 왜 이번에는 정치사상 깊이 안 하십니까? 라고 했는데 제가 대답이 그거였거든요. 올해 나올 차례가 사회계약론이니까 당연히 사회계약론만 하면 되지. 일단 요 이제 포인트를 이야기를 했는데 당연히 사회계약론이 나왔습니다. 근데 하나가 이제 추가가 됐습니다. 이건 새롭게 들어간 주제인데 루소의 자유죠. 이걸 이제 유출을 하셨는지 하신 분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못 하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루소의 자유는 3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하나는 이제 자연적 자유라고 하는 게 있고 이거는 이제 시민 불평등 불평등 기원론회라고 하는 책에서 이제 밝히고 있는 게 자연적 자유.
이게 이제 첫 번째 자유고, 두 번째는 이제 시민적 자유입니다. 세 번째 이제 에밀 같은 책에서 이제 언급하고 있는 게 도덕적 자유입니다. 이거는 이제 칸트하고 연계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이제 이 루소의 자유하고 칸트의 자유를 보통 비교를 해서 논문을 많이 쓰는데, 어쨌든 요 세 가지가 기본인데, 우리가 이제 공부를 했던 게 뭐냐면 공화국 시민이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시민 덕성이라고 하는 거, 이걸 조금 주의를 하라고 했는데, 시민 덕성이 아니라 이게 나왔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걸 이제 말로 풀어서 쓰는 것도 답이 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문제인데, 제가 보기에는 앞에 자연적 자유라는 말이 나와 있어서, 이거는 개념으로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 거의 맞추신 분이 거의 없지 않을까. 그래서 이거는 따로 루소에 대해서 공부를 좀 깊이 하지 않는 이상 이거는 뭐 거의 맞추기 좀 힘들 겁니다. 그래서 한 2점에서 4점 정도. 그래서 최소한 2점 정도만 해도 선방하셨다고 봐요. 이거는. 그 다음에 4번인데, 이거는 제가 뭐 사회학 특강할 때도 매번 이야기를 했는데, 사회학 특강할 때 제가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미국의 범죄 이론의 일타 이론은 전부 다 흑인 집단을 까는 이론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하위 문화라는 개념이 당연히 등장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러니까 하위 문화 이론은 당연히 등장할 수밖에 없고, 이때 말하는 하위 문화는 당연히 흑인 집단입니다. 그냥 화이트 칼라가 될 수 없어요. 이것도 학생들이 학교에서 계속 물어봐서 제가 대답을 하긴 했는데, 어쨌든 이거는 하위 집단을 중심으로 하는 거. 하위 문화니까 이거는 그쪽입니다. 이것도 역시 제가 보기에는 화이트 칼라 처음으로 쓰신 분도 있긴 한데, 제가 보기에는 근데 이거는 뭐 점수는 합격하신 분들은 대부분 다 최소한 2점, 그 다음에 4점 사이에 왔다 갔다 한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5번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첫 번째 문제는 다 맞췄는데, 두 번째 이제 아까 관료제 이념형에 근거해 서술하는 거, 이게 이념형의 속성이 이제 아까 몇 가지 있잖아요. 그죠? 그럼 속성에 따라서 이거 서술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이걸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 이 부분에 초점이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긍정적 영향하고 부정적 영향을 다 써야 돼요. 내용으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걸 반만 찍으면 이제 부정적 영향만 만약에 쓰고 나왔으면 여기서 점수는 일단 깎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일단 받아야 되는 점수 분포는 제가 보기에 한 3점에서 4점 정도. 혹시나 긍정적 영향을 빠뜨리고 이제 쓰셨다면. 네. 그 다음에 6번 같은 경우에도 이게 이제 뭐 장단기 균형에 대한 이야기니까 이건 기본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건 용어를 적절하게 썼는지 안 썼는지가 이거는 핵심이에요. 그 밑에 보면 작성 방법에 GDP, 갭, 명목 임금, 단기 총공 곡선 이동이라는 표현을 반드시 써야 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빠뜨리게 되면 점수가 당연히 깎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한 3점 정도. 네. 그 다음에 7번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5점 받아야 되죠. 그러니까 대수상속이 나올 차례가 분명히 됐으니까 상속이 나오고 대수상속 문제는 꼭 대비를 하라고 이제 했는데, 어쨌든 이건 반드시 5점을 받으셔야 됩니다. 이거 여기서 이제 깎이면 이게 제일 치명적일 것 같아요. 이 문제가. 이건 아예 다 틀리기 때문에. 그죠? 이건 아예 다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이건 반드시 하셔야 되고, 대부상속인, 우리가 이제 기준에서 지금 상속인이 DFG, 그 다음에, DFB, 그 다음에 병, C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900억에다가 해야 되는데, 조심해야 될 게 이제, 혹시나 만약에 대부상속에 조문만 공부하셨던 분들은 실수를 할 만한 게 배우자를 빠뜨릴 가능성이 있어요. 그죠? 근데 배우자하고 직계비속이 대부상속 같이 합니다. 이거는 분명히 조심하라고 했어요, 제가. 여러 번. 조문상에 그래 안 돼 있지만. 그래서 배우자하고 직계비속 DF가 같이 해야 되고요. 그래서 비율이 9분의 2에다가 D하고 F는 다시 5분의 3, 5분의 1을 다시 곱해줘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거의 계산을 하는 법을 일단 적어 놨으니까 그 확인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8번 문제입니다. 8번 문제는 뭐 당연히 나올 만한 게 제가 보기에 나왔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이제 2015 교회정 교육과정을 생각하면 이 주제는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제가 작년에 이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작년에 제가 출제자에 대해서 파이널 때 거의 이야기를 안 했어요. 이야기를 안 했던 이유가, 잠시 한마디는 한 적이 있죠. 출제자가 거의 동일할 거다. 거의 비슷하게 들어갈 거다. 이번에도. 근데 이게 지금 딱 내용을 보면 누구 논문을 가지고 쓴 거냐면 강대현 선생님 논문이에요. 그 다음에 교육과정평가원에 가면 뭐가 있냐면 교사 사회과 교사 전문성
연구 보고서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연구 보고서라고 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에 나와 있는 내용에 거의 전부 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문제 풀이 때도 제가 소개를 해드렸고 내용에서 어떻게 들어야 될지 이야기했고 파이널 때도 마지막으로 셰엔에 대한 요 의의까지 좀 정리를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어려운 거는 사실 이겁니다. 그죠? 우리가 이제 공부를 교육론을 할 때 교육론은 제가 출제가 될 게 없으니까 사회과의 본질하고 교육과정하고 이거 계속 연결해서 봐야 된다. 그 다음 사회사하고 그래서 연결해야 돼서 봐야 된다고 했는데 마침 그게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계속 물어봤던 게 탐구 문제 성격에 대한 이야기도 계속 언급했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나와야 될 것들을 다 포함을 시켰는데 그 강대 선생 논문 연구가 뭐냐면 교사들이 개념하고 일반화를 어떻게 가르치는지를 연구한 논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본인 내용하고 너무 비슷해서 그렇긴 한데 어쨌든 이 내용들은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내용들이라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한 가지 약간 염려스러운 건 논술의 형태를 갖췄는지 그건 좀 궁금해요. 일단 논술 형태를 안 갖췄으면 이 점은 일단 날아갑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내용들에 대해서 썼느냐 안 썼느냐 뭐 그 문제가 남아있는데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거의 분포가 한 7점에서 10점 정도 일단 분포가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걸 토대로 해가지고 전반적으로 교육학까지 포함시키면 제가 보기에는 카트라인은 70점, 60점 후반에서 70점 전후가 될 것 같아요. 교육학까지 포함시켜서. 그럼 아시다시피 작년에도 제가 카트라인을 거의 유사하게 예언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기에도 카트라인이 지금 이제 분포되는 게 보면 70점을 기준으로 해서 많으면 최하가 되면 67점까지 내려갈 수도 있는데 근데 67점은 사실 좀 너무 심한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70점 전후로 해서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제일 많이 올라가면 한 76점 정도까지 올라갈 겁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분포니까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대로 그래서 이건 채점이 부분 점수가 어떻게 되는지가 일단은 좀 중요하지 않나. 그래서 각종 부분 점수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그것들이 좀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시험이 사실은 어려웠던 문제가 아니라 좀 제가 이제 답답한 거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임용시험의 특징들을 자꾸만 이제 오해를 하시는 게 외워서 지금 현재 뭔가를 하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자꾸만 복사기가 되려고 노력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일단은 시험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지금 현재 올해 문제가 어렵다고 느끼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제가 볼 때는 A형이 제시문이 길어졌어요. 그래서 마치 보면 제가 2013년도, 14년도에 모의고사 낼 때 엄청나게 A형을 전부 다 길게 냈거든요. 그래서 전부 다 이제 모의고사 치는 친구들이 뭐라고 했냐면 시간을 못 풀겠다고. 근데 이걸 제가 왜 냈냐면 임용시험의 특징 자체가 일단은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능력이 읽고 해석을 해서 빨리 정리하는 거예요. 일단은 만약에 시험을 못 쳤다면 내가 못 친 이유에 대해서 분석을 할 때 이거부터 분석해야 됩니다. 내가 실제적으로 빨리 글을 읽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배경 지식이 항상 갖춰져야 됩니다. 제가 강의 때 뭐 농담처럼 하긴 하지만 그 농담의 대부분 얘가 보면 강의 내용하고 관계되는 내용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배경 지식 문제인데 이 배경 지식은 입에 익혀둬야 되는 거예요. 이건 외우는 거 아닙니다. 예를 들면 대표적인 국제사법 같은 경우에요. 실제적으로 그걸 입에 익혀만 둬도 이거는 국제사법 문제 맞춰요. 외우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어떤 배경 지식이나 기본 개념들은 입에 자꾸 익혀둬야 영어 단어처럼.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집중 지식입니다. 근데 이 집중 지식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개념을 공부할 때 자꾸 개념 의미만 외웁니다. 근데 이거는 잘못된 공부거든요. 시험을 위해서는. 말씀드렸던 대로 개념 의미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속성이 뭔지 이걸 파악을 해야 돼요. 일단. 그 다음에 속성에서 키워드가 뭔지 개념의 의미에서 키워드가 뭔지를 항상 알고 계셔야 되고 두 번째는 뭐냐면 적용 사례가 뭔지를 항상 머릿속에 그림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 세 번째는 뭐냐면 개념이 어디에 속하는지 위계를 알아야 돼요. 이게 어디에 속하는지 이걸 이렇게 해야 체계적으로 그리기가 가능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요 집중 지식에 일반화로 정리하는 습관이 전혀 안 됩니다.
일반화로 정리할 습관이. 그러니까 문제를 풀 때 만약에 이게 지금 현재 아까 선거인단 문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선거구 수하고 대표자 수를 간단히 분수로 표시하면 이게 그냥 뭐예요 이게? 다수대표제, 소선거구제가 나옵니다. 읽고 해석할 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글을 항상 읽을 때 독립변수가 뭔지 종속변수가 뭔지를 항상 생각을 안 하고 읽으세요. 그냥 통째로 읽는단 말이지. 이게 이제 제가 아무리 강조를 해도 이거는 결국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제가 강의 때마다 맨날 시키고 스타일 특강 때도 매번 강조하는데 문제는 이게 공부 방법을 안 바꾸시니까 어떤 분들은 계속 그냥 외웁니다. 통째로.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지금 현재 임용시험에 지문이 이렇게 길어지면 해결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단 체크는 뭐부터 하셔야 되냐면 첫 번째, 이게 기초입니다. 이게. 뭐 수능 내용이나 교과서 내용이 기초가 아니고요. 일단 기본적인 기초는 읽고 해석하는 것부터요. 그 다음에 이제 배경 지식을 써야 되고, 이거는 입에 자꾸 익혀야 돼요. 개념들을. 이거 외우는 거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념을 어떻게 공부하는지, 일반화 어떻게 공부하는지, 이걸 체계적으로 하셔야 지문이 이렇게 길어졌을 때 어떻게 빠르게 대처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좋았던 거는 제가 보기에 뭐 제시문이 길어져서 어렵다고 느껴진 거는 분명한데 그래서 시간이 촉박해서 당황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요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제시문 안에 워낙 힌트들이 많이 주어져서 작년 문제보다는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올해 문제가 훨씬 더 나아요. 작년 문제는 사실 너무 대책 없이 그죠? 대책 없는 문제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옛날 전형적인 이거는 임용 문제 스타일입니다. 다만 제시문이 좀 길어졌다는 것 빼고는. 그래서 논제하고 제시문 분석을 항상 하는 연습, 이런 것들 좀 잘 하시면 크게 문제는 없지 않았을까. 네, 그 생각이 듭니다. 자, 시간을 거의 맞췄네요. 일단은 뭐, 나중에 혹시 마치고 나서 질문하실 게 있으면 질문하시고요. 예. 그래서 일단 이번에 2017년도 해설 강의는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뭐 시험 준비하고 시험 치느라 대단히 고생 많이 하셨고요. 뭐 지금은 이제 남아있는 거는 뭐 결과가 날 때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계속 하시던 일 흔들림 없이 하시고 그 다음에 항상 고민은 결과가 나고 나서 고민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일단 단순하게 하시던 일 그냥 집중해서 하시는 게 뭐 제일 좋지 않나 그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